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보는 통화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은 지급준비금하고 현금 통화를 합치는 거죠. 140억이 되겠네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그 화폐 발행액과 지준 예치금을 합쳐도 같은 방법인데, 자 보시면 지급준비금이 100억이라는데 은행이 갖고 있는 시제금이 60억이니까 한국은행의 지준 예치금이 얼마예요? 40억인 거죠. 지준 예치가 40억이고 거기다 화폐 발행액 현금과 시제금, 은행에서 시제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화폐, 현금이잖아요. 이 둘을 합치니까 100억이죠. 결국은 같죠. 이렇게 심플한 건 이거죠. 지급준비금의 현금 통화, 이거 딱 합치는 거. 이 문제로서는 그게 가장 심플하게 찾는 방법이 되겠네요. 뭐 어떻게든 같은 방법이니까요. 다음 1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통화량 증가를 유발하는 중앙은행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자,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폐를 금융시장에 공급을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통화량 증가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들이는 겁니다. 시장에서 달러를 사세요. 1달러를 1,300원에 샀다고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 달러를 사들인 만큼 원화를 뿌려야 되겠죠? 줘야 되겠죠? 이게 통화량의 증가가 되는 거죠. 나머지를 보면 반대일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고 채권을 매각하고 하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있는 현금을 빨아들이는 거지. 매입하는 건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통화량 증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실질이자율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돼요. 그럼 어때요? 미리 사야 되겠지. 다음 달에 명품백 가격이 오른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미리 사야 되잖아. 대부자금 수요가 미리 발생하는 거지. 증가하지.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기대죠. 이자율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럼 미리 대출 땡겨야 되겠죠. 오르기 전에.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재정지출 감소. 정부의 대부자금 수요를 감소시킨다. 즉 무슨 말이에요? 재정지출, 돈을 정부가 쓰는 것을 줄인다는 건 뭐예요? 돈을 땡겨 쓸 일도 줄어드는 거죠. 대부자금 수요도 감소시킨다. 맞는 말이죠.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는 경우 달러가 들어오겠죠. 해외분으로부터 국내 대부자금 수요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가 이루어지겠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국내의 경제성장, GDP가 높아지면 해외분으로부터 국내에 대부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아무래도 투자 등등이 있고 대부자금이 유입이 되겠죠. 유입이. 금리도 오를 가능성도 높고 정답은 4번. 다음 2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자국 통화 표시 환율이라고 그러죠.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환율을 이해하라고 그랬죠. 1달러의 가격이다. 1달러를 구매하는데 1달러도 상품이라고 보면 1,000원을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예요?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환율인 겁니다. 즉 외국 통화 한 단위를 구매하는데 원화 자국 통화를 얼마를 줘야 되지? 이게 자국 통화 표시 환율.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이 영업일 이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이걸 뭐죠? 스팟이라고 그러죠. 스팟. 그래서 스팟 환율이 뭐라고 그러죠? 스팟 환율은 현물 환율이라고 그러죠. 선도, 포워드는 뭐예요? 2개월 이후죠. 이 영업일 이후. 2번이 정답이죠. 현물 환율을 설명하고 있는. 선물 환율은 2일 지나서 결제되는 것들. 스팟. 네, 포워드가 아니라 스팟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3번 재정 환율은 이제 교차. 그러니까 원화와 그 달러의 환율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통화를 계산해 내는 거죠. 엔화는 어떻게 될까? 브라질의 헤화라는 어떻게 될까? 러시아의 루블라는 우리나라 통화로 어떻게 될까를 이렇게 재정 환율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상대 물가 지수는 자, 이렇게 물가를 감안한 거고요. 자, 환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자국 재화가 상대국 재화보다 비싸지는 거죠. 비싸지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면. 네, 요거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2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자금의 사용 쪽에 해당하는 자금의 사용이라는 건 뭐죠?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금의 사용. 자금의 사용. 그럼 뭔가 사들이거나 뭐 이런 내용이겠죠. 자, 보시면 수입한 만큼 달러가 지급이 되겠죠. 이자랑 배당이 들어왔어요. 이건 인플로우죠. 아웃플로우가 아니라. 예, 이전 소득을 지출했어요. 이전 소득이라는 게 대가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LA에 계신 할머니께서 손주 생일이라고 달러를 보내주셨어요. 대가가 없는 거죠. 대가가 없는 건가? 어쨌든 예, 대가가 없이 보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전. 지출 나간 거죠. 오케이.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왔어요. 이게 인플로우죠. 자, 준비자산의 증거라는 것은 준비자산은 외환보유고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 같은 거예요. 미국 국채 살려면 어때요? 달러를 줘야 사겠죠? 아웃플로우. 가다 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다음 22번 문제. 22번 문제는 23번 문제랑 좀 연이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재원을 조달한다는 뜻이에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장비 산업을 육성하자. 그러면 우리가 국채를 발행해갖고 장비 회사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여기에 꼭 체크해야 될 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셈이니까 요거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면요 엄청 그리고 실제 경제 상황에서는 복잡하게 다단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딱 요렇게 좀 도식적으로 사실 정리를 좀 해주시면 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금융수지 특히 이 책의 저자는 좀 고전학파 쪽에 가까우신 분이 쓰셨는지 국가 간의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다고 하니까 자유롭다고 가정을 하고 쓰고 있으니까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금융수지는 증가합니다. 자본 금융수지 금리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런 그 재정정책을 펼치니까 GDP는 올라가겠죠. 시장에 있는 자금을 땡겨 쓰는 겁니다. 따로 통화공급량이 늘어나는 건 없죠. 자, 실질임금이 상승하지만 고용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 GDP가 늘어나니까 고용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야 하지만 그 이상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니까 고용이 늘죠. 그렇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 뭐 할 때 재정정책 그 사례로서 기본서에서는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걸로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은 23번 문제. 아까 22번 문제랑 비교해 가면서 꼭 봐주세요. 요거 구별 잘 하시게 되면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도식적으로 외우셔서 문제 맞히는 데는 어려운 점이 없어요. 자, 보시면 자, 통화 공급을 위해서 지급 준비율, 요 지급 준비를 하는 건 뭐죠? 금융정책이죠. 금융정책. 아까는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이었고 자, 지급 준비율, 정부가 아니라 사실은 중앙은행인데 자, 지급 준비율을 낮추게 되면 통화 승수 효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통화 공급이 늘어나고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요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환율이 감소가 아니라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율이 올라가요. 환율이 올라가죠. 이 영향으로.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본 금융 수준은 떨어진다. 아까와는 반대예요. 22번 문제랑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그렇죠? 환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자본 금융 수준은
나빠진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렇게 투자가 되니까 어때요? GDP가 증가합니까? 네, 맞습니다. GDP는 증가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서 투자가 촉진되고 하니까. 민간 총 투자는 어때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투자가 늘겠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예.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맞는 말이니까. 자, 그래서 22번 문제와 23번 문제를 좀 뭐랄까 도식적으로 좀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문제를 이렇게 풀지만 실제 경제 현상이 들어가게 되면 엄청나게 다단 복잡하게 실제로 발생이 되잖아요. 우리 섣부르게 예단하는 게 쉽지는 않고 많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오지선다의 문제를 푸는 수준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22번, 23번 문제 잘 정리하시면 이쪽 관련 문제가 어렵게 생각되실 수는 있는데 막말로 정 안 되면 외워서 보시면 네. 또 한 가지 또 그냥 이걸 실제 경제 현상에 적용해서 예측을 섣부르게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 어빙 피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도 경기 분석을 잘못해가지고 본인도 주식 투자에 엄청 실패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렇지만 문제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다. 2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자, 내구 소비재 같은 건 뭘까요?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같은 거. 비내구재 같은 거는 이제 금방 소비가 되는 것들이 있죠. 예. 자, 내구재 소비와 주거용 건설 투자는 GDP보다 변동성이 크고 GDP에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내가 분양을 받고 실제 아파트를 봤는데 2년, 3년씩 걸리죠. 비내구재 산업의 생산과 고용의 진폭은 적은 편인데 가격 변화가 높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배추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배추 같은 경우 보면 가격 변동폭이 꽤 크죠. 그렇지만 배추 농사 하신 분은 계속 배추 농사 하시는 거지 일반적으로. 생산성의 변동은 GDP 변동성과 비슷하며 경기 변동에 선행한다.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경기 변동이 나타나지만 그 주기는 매우 틀리죠. 물론 오르고 내리고 항상 있는데 주기 같은 게 다 틀리죠. 주기가 일정하면 예측이 너무 쉬워질 텐데. 총체적 변수에 파급되며 같은 시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가 틀렸을까요? 반대 방향이 아닌 거죠.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고용도 늘고 금리도 오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물론 일부 팩터들은 반대로 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죠. 5번이 정답. 자, 마지막 문제 2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행지수로 모두 묶인 것은 무엇인가요? 자, 보시면 동행지수라는 것은 경기랑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현재에 생산되는 것들, 지금 현재에 얼마나 생산되고 있지, 이게 동행지수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서비스, 지금 생산되는 광공업, 딱 좋은 거죠. CD 유통순위는 대표적으로 금리죠, 금리. 금리는 대표적인 후행지표입니다. 선행지표, 재고순환은 선행지표. 구인, 구주익, 부율도 선행지표인데 선행지표로서 좀 안 맞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동행지표죠. 그러니까 나와 라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다음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